Deterrence is the art of producing in the mind of the enemy the fear to attack. 영화 풀메탈 자켓을 만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4년작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는 극중 미국 대통령의 핵폭탄 전문 고문으로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가 등장합니다. 영화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으며 개봉된 이후 극중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는 전쟁관 과학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의 실제 모델이었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위험한 연구를 계속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 수소폭탄 개발에 열을 올리며 핵무기 개발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수소폭탄의 아버지, 바로 에드워드 텔러 박사입니다. 오늘은 위인백과가 아닌 지식백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텔러는 1908년 1월 15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헝가리는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이 집권하며 정치적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헝가리에서 보낸 텔러는 이 영향으로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에 평생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1926년 헝가리를 떠나 독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텔러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지만 초빙 교수였던 허먼 마크의 강의를 들은 뒤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미넨 대학의 아놀드 소음펠트 밑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텔러는 1928년 7월 달리는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넘어지며 오른발 대부분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텔러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고 때로는 의족을 신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복용하는 진통제들이 자신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껴 복용을 중단하고 오롯이 물만 마시며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플라시보 효과로 고통을 다스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지켜본 하이젠베르크는 텔러의 강인한 정신력이 그를 버티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텔러는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전학했고 1930년 하이젠베르크 밑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박사가 된 에드워드 텔러는 오펜하이머도 다녔던 당시 세계 물리학의 중심지인 괴팅켄 대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오른 뒤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유대인 구출위원회의 도움으로 독일을 탈출하게 됩니다. 영국을 거쳐 1935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에드워드 텔러는 1941년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1943년 당시 미국에서는 나치 독일보다 빠르게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총책임자로 한 로스엘레모스 연구소가 설립됐고 텔러도 이곳에 이론 물리학 부서에 채용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로스엘레모스 과학자들은 당시 기술로 접근이 쉬운 원자폭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텔러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수소폭탄 개발을 계속 주장하며 자신의 상관인 한스 베테나 오펜하이머와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텔러는 원래 속했던 로스엘레모스의 이론 물리학 팀에서 나와 홀로 수소폭탄만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로스엘레모스의 연구소를 떠나 자신의 대학교로 돌아갔지만 텔러는 계속해서 수소폭탄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의 수소폭탄에 대한 집착은 냉전 시대로 들어서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1949년 소련이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텔러는 원자폭탄만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원자폭탄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 당시 오펜하이머, 한스 베테 등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참상을 보고 더 이상 핵무기의 개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게 됩니다. 미국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면 소련도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수소폭탄을 가진 두 나라 사이에 긴장과 갈등은 고조되어 인류를 절멸 직전으로 몰아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오펜하이머가 의장으로 있던 원자력위원회는 수소폭탄 반대 결정을 내리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1950년 수소폭탄 개발을 승인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가공할 위력을 보였지만 파괴력에 한계가 있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은 임계 질량이 되면 폭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폭탄에는 이런 한계가 없었고 따라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에 1000배 위력을 갖는 폭탄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수소폭탄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텔러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1952년 동료 수학자인 울람과 함께 원자폭탄의 에너지를 기폭제로 사용하여 핵융합 반응의 온도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른바 텔러 울람 설계로 만들어진 최초의 수소폭탄이 1952년 11월 1일 태평양의 에네웨타크 환초에서 시험 폭발에 성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수소폭탄인 아이비 마이크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0배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텔러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텔러의 수소폭탄 개발은 결국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과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듬해 1953년 소련 역시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고 뒤이어 영국, 중국, 프랑스 등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1950년대 미국은 반공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펜하이머는 소련의 간첩으로 몰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고발당하고 맙니다. 이른바 오펜하이머 사건의 혐의는 수소폭탄을 반대해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과거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서 공산주의자로서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텔러 또한 오펜하이머의 청문회에 증언을 요청받게 됩니다. 하지만 텔러는 로스엘레모스 연구소 시절부터 수소폭탄 연구로 오펜하이머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텔러는 FBI에게 오펜하이머가 지속적으로 수소폭탄 개발을 방해했고 그의 방해가 아니었다면 더 빨리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청문회 결과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는 벗었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분류되어 모든 공직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텔러의 증언이 전적으로 오펜하이머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오펜하이머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배신으로 여겨졌으며 이 일로 텔러는 과학계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이후 텔러는 핵실험 금지 조약에 반대하며 미국이 소련과 무기를 감축하거나 타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원자무기 감축 계획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텔러는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몇 년만 더 있으면 방사능이 전혀 나오지 않는 깨끗한 폭탄을 개발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군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케네디 행정부가 군축 협상을 승인하며 이후에도 원자 무기의 감축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자 텔러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정부와 과학자들을 지속적으로 전쟁 연구를 하게끔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에드워드 텔러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전략 방위 구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SDI는 핵무기를 탑재한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 띄운 레이저나 인공위성 등으로 우주에서 요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기술로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였기 때문에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이 계획에 쏟아부었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SDI 계획은 기술적 난제와 국내외의 반발을 고려하여 흐지부지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핵폭탄에 대한 텔러의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핵폭탄을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운하나 항구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활용하는 등 폭발의 평화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원자력위원회의 프로젝트 플라우샤워에도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텔러는 땅에 큰 구멍을 내는 데는 핵폭탄만한 것이 없으며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텔러는 6개의 수소폭탄을 폭파시켜 알래스카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자는 이른바 체리엇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방사능 낙진 때문에 야생동물과 원주민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텔러는 만약 알래스카에 좋은 항구를 만들었다면 하와이처럼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던 에드워드 텔러는 2003년 9월 5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핵무기에 집착하느라 과학적 재능을 낭비한 텔러는 매우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위대한 과학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업적과 엔리코 페르미상, 국가과학메달, 자유메달 등을 수상하였지만 그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텔러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신의 재능을 군사 연구를 위해 썼지만 동료 과학자인 라비는 텔러가 없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논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텔러가 생각한 방어와 평화인 핵무기 개발은 50년간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에게 군비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오히려 인류는 그의 노력으로 핵전쟁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명의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인류와 자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지식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